국 하나 제대로 못 뜨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친정에서 뭘 보고 배웠길래 아직도 이 모양이야? 분식집 출신 주제에 집안 망신을 시키다니. 그 순간 시어머니가 상위에 김치를 집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차가운 김치와 빨간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꽂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날을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 뺨에 던진 김치의 차가운 감촉은 제 인생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바보같이 참지 않기로 하고 본 때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굴욕을 어떻게 갚아줬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날 추석 제사상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20살부터 12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면을 삶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손님들은 저를 분식집 언니라고 불렀고 저도 그 호칭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했거든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가게였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교 앞이라 아이들이 용돈 모아 사먹는 떡볶이 한 그릇에도 정성을 다했어요. 언니, 떡볶이 맛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어묵집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채소가게 아저씨와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제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무가 싱싱하네요 라며 웃으시는 할머니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들에게 저는 그냥 분식집 언니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원들이 몰려와 언니 김치찌개 하나요? 떡볶이 매운 걸로요. 하며 주문을 외쳤어요. 바쁘긴 했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단골 아저씨가 이 집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이 밀려왔죠.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 행복해 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32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분식집 단골 손님의 소개였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나간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제 분식집도 자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남편도 제 일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엄마 음식보다 나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소개할 때마다 분식집 하던 며느리라고 말했어요. 같은 분식집이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면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는 강북 재개발 예정지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집은 3대에 걸쳐 내려온 것으로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집안이었어요. 한옥 마당에는 100년 넘은 감나무가 서 있었고 대문 앞에는
언제나 이웃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죠. 박 여사는 부녀회장을 10년 넘게 맡았고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큰 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동네에서 살아왔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말이죠. 박 여사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분식집 출신 며느리는 늘 마음에 걸리는 존재였던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분식집을 했다고 해서 음식 솜씨는 좋아요.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마치 분식집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과거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이 시댁에서는 감춰야 할 무언가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윤정아, 이 음식 어떻게 만든 거야? 분식집에서 배운 비법이 있나?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 출신이니까 당연히 음식을 잘해야 한다는 그런 기대와 편견이 담겨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언니는 좋겠네요. 원래 음식하던 사람이니까 시댁일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시댁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추석과 설날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는 음식 만드는 일에 익숙하니까라며 모든 준비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느라 명절 전날 밤부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른 며느리들은 한두 가지씩만 맡아서 했는데 저만 유독 많은 양을 담당해야 했어요. 윤정이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라는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되었습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혼자 다 해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보며 시댁 식구들은 역시 분식집 출신답네라고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노력과 정성은 보지 않고 오직 분식집 출신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겉으로는 늘 미소를 지으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했던 일이, 제가 살아온 인생이 왜 이렇게 작게 여겨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나쁜 뜻은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줘. 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분식집을 문 닫고 시댁살이에만 매달려 지내다 보니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늘 눈치만 보는 며느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40살이 되어 있었고 시댁에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 씁쓸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뒷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혼자서 모든 일을 떠안는 것에 익숙해진 거였거든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모든 제사 준비를 맡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만큼 음식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라며 웃으셨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추석 이틀 전부터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제사상에 올릴 재료들을 하나하나 골라 담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예전 분식집을 운영할 때는 이런 재료들을 보면 설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해야 할 일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오랜만이네요. 시장에서 예전 분식집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분식집은 언제 다시 여실 거예요? 그분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겠죠. 아, 지금은 시댁일이 바빠서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는 다시 분식집을 하고 싶지만 시댁에서 허락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밖에서 장사를 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지론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전류, 나물, 탕국까지 총 12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시누이들은 언니가 하면 맛있으니까라며 슬쩍 빠졌고 결국 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에 익은 일이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오후까지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시어머니가 와서 이건 좀 더 간을 맞춰봐. 저건 모양이 별로네 하며 지적하셨죠. 저는 묵묵히 고쳐가며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댁 큰 집, 작은 집 식구들까지 합쳐서 20명이 넘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모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윤정이가 만든 음식은 맛있어라는 칭찬이 이어졌지만 저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탕국을 나누어 담다가 실수로 조금 흘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상 위로 흘러내렸죠.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내 친정에서도 이렇게 배웠니? 저는 급히 행주로 흘린 국물을 닦으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분식집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으면서 이런 것도 못하니? 손님들한테 이렇게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면서도 항상 완벽하게 해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느라 지쳐서 실수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내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분식집에서 손님들한테 대드는 버릇이 남아있니? 저는 말대꾸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과하고 조심하겠다고 한 것뿐인데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말대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어떤 분들은 구경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상 위에 있던 김치 한 점을 집어서 제 뺨에 던지셨습니다. 차가운 김치와 빨간 국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빨간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서 가슴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씀하시고는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서 있으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무시당했던 순간들, 작아져야 했던 시간들, 제 자존심이 짓밟혔던 모든 일들이 말이에요. 이 굴욕, 이번엔 반드시 돌려줄 거야.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분식집에서 당당하게 살던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뺨에 던져진 김치의 차가운 감촉과 빨간 국물의 끈적한 느낌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제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뺨에 던져진 김치의 차가운 감촉이 계속 떠올랐고 친척들 앞에서 당한 그 굴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며칠이 지나고 저는 문득 예전 분식집을 운영할 때 알게 된 인맥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김 과장님이 생각났어요. 분식집이 학교 앞에 있다 보니 학부모 모임이나 동네 행사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죠. 그분은 늘 윤정 씨는 사람들 사정을 잘 아시니까 동네 일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시댁이 있는 강북 재개발 구역에서 보상 문제로 주민들이 자주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분식집을 할 때 단골 손님들 중에 그 동네 분들이 몇 명 계셨거든요. 박 씨네 집은 겉보기와 달리 복잡한 사정이 있다더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동네 소문 정도로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안 자랑을 하시면서도 재개발 보상 이야기가 나올 때만큼은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김 과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윤정 씨, 오랜만이네요. 분식집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시댁일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김 과장님은 친절하게 재개발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으려면 실제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해야 하고 만약 채권이나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상금에서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생기거든요.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김 과장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구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치를 맞은 그날의 굴욕이 떠오르면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저는 시댁집의 토지대장과 건물대장을 신청했어요. 공적 장부라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서류였거든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니 예상대로 시어머니 박여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대장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말이에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집에 대한 근저당권이 몇 차례 설정되었다가 일부 해지되었고 현재도
상당한 금액의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안 자랑을 하시던데 실제로는 집에 이렇게 많은 빚이 있었다니요. 재개발이 되면 받을 보상금도 상당 부분은 채권자들에게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분식집을 하면서 만났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강북 재개발 쪽 상황 아시나요? 시댁이 그쪽에 있어서 궁금해서요. 아, 그쪽이요? 거기 복잡해요.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 많거든요. 사장님은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귀담아 들은 건 명의만 있고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은 집들이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어머니 집 재개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은 별로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왜 그런 걸 궁금해해? 그런 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야. 괜히 엄마 기분 상하게 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야, 그냥 우리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라고 말하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면서 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가족인데도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니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김 과장님 대신 다른 직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재개발 구역에서는 소유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요. 특히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 직원분은 가족 일이시라면 법적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윤정아, 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너무 맛있어. 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고맙다. 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달리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분식집을 했다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곤 했었죠. 그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시댁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그나마 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없어진 거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댁의 재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혹시 제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김치를 맞은 그날의 굴욕은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시댁의 재산 문제를 알아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법무사 사무실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무사님은 중년의 차분한 분이셨는데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근저당권이 상당히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네요. 법무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선 재개발 보상금 대부분이 채권 변제에 쓰일 겁니다. 만약 유언장 같은 상속 관련 서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건 가족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안 자랑을 하시던 그 한옥이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족들은 보상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사님은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상속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알아본 후에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언니, 혹시 요즘 어머니 집 재개발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고 있어? 신우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신우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언니가 서류 열람하던 걸 봤다고 하더라. 신우이는 팔짱을 끼며 저를 째려봤어요. 언니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드는 거야?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개발되면 우리도 영향받는 일이잖아. 그냥 궁금해서 알아본 거야. 궁금해서?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 설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원래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다더라. 그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또 분식집 출신이라는 걸 들먹이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언니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신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돈 때문에 시집 온 거잖아. 역시 가난한 집 며느리는 다 똑같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돈 때문에 시집 왔다고? 아니면 뭐 때문에? 우리 오빠가 잘생겨서? 아니면 사랑해서?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분식집 하던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거 자체가 행운인 줄 알아야지.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제가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알겠어. 내가 괜한 오해를 샀나 보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신우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서 저에게 따져 물었어요. 여보, 정말 구청에서 우리 집 서류 열람했어? 응, 그냥 궁금해서.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히 집안 흔들지 말고 그냥 참아. 남편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다 지나가는 일이야. 왜 굳이 문제를 만들어? 남편조차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또다시 외로웠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편은 결국 나뿐. 그래도 끝까지 간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상속과 관련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법무사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공증사무소나 법원에 유언장이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님은 특히 부동산이 많은 집안에서는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생전에 시아버지가 우리 집안 일은 내가 정리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혹시 정말로
뭔가를 준비해 두신 건 아닐까요? 혹시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이라면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볼 수 있어요. 다만 며느리분은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니라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의 조언을 듣고 저는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가셨던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며느리라는 신분을 밝히고 조심스럽게 문의해 봤습니다. 혹시 작년에 돌아가신 박 어르신이 여기서 공증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직원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상속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며느님은 직접 열람 권한이 없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냥 혹시나 해서 문의드린 거였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분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만 가족분이 직접 오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고인의 개인 물품 중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누이의 모욕적인 말들과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어요. 분식집에서 일할 때의 그 당당함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분식집 출신 며느리라는 시선에 움츠러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 유품이 보관된 다락방을 올려다봤어요. 혹시 그곳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우리 집안 일은 내가 정리해 놓겠다고 하신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험악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시누이와의 충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고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녀의 모임 때문에 이틀간 지방에 가시게 된 거예요. 남편도 회사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첫째 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과 오래된 서류 뭉치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옛날 사진이나 일기장, 그리고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시아버지가 직접 쓰신 메모들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1시간 정도 뒤져보던 중 제 손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봉투 겉면에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상속 관련 안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 초안이었거든요. 유언장 초안에는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집과 토지는 아내에게, 그러나 며느리 윤정에게도 일정 부분을 상속할 것. 그 뒤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윤정이가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저를 생각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초안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증을 받은 정식 유언장이 있을까요? 봉투 안을 더 뒤져보니 공증사무소 명함과 함께 접수증 같은 종이가 나왔어요. 접수증을 자세히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공증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접수증을 가지고 갔어요. 직원분에게 보여드리며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직원분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실제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셨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원본은 시아버지가 가져가셨고 공증사무소에는 사본만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본도 상속인이 아닌 이상 볼 수 없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시아버지 유품을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유언장 원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사용하시던 서재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책장 뒤편, 서랍 구석구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책 사이에 끼워진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말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보니 초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윤정에게 집 재산 일부를 분명히 상속할 것.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헌신한 윤정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한다. 그 뒤에는 구체적인 지분과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외롭게만 느껴졌던 시댁살이 속에서 자신을 알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분식집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 희생과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을 공개하면 시댁에서 큰 파란이 일 것이 뻔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였어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게 될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이 유언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숨겨둘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공개할까요? 분식집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예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요. 시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제 가치를 당당하게 주장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김치를 맞았던 그날의 굴욕을 씻어내고 제 자존심을 되찾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했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을 발견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녀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를 가진 가족 구성원으로 서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목소리를 낼 차례가 왔어요. 분식집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한 윤정으로 살아갈 때가 된 거였습니다. 유언장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의논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동시에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참고만 살았어.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뜻이니까 이번엔 당당하게 해봐. 어머니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정식 유언장이라고 하셨어요. 이 유언장대로라면 상속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발이 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어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싸움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친정 식구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놀라워했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윤정아, 이번엔 끝까지 해봐.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게. 오빠의 말이 정말 든든했어요. 새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뜻인데 당당하게 받아야지. 동생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언니,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마.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는지, 그리고 제 자신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당당했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져 있었던 걸까요? 변호사님은 먼저 시댁과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들도 저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님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이 시댁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상속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유언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제가 어떻게든 조작한 것일 거라고 하셨어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가 어디서 그런 가짜 서류를 만들어 왔어? 큰 시누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공증사무소 기록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의 필체 감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남편도 결국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정말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어? 응,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야. 시아버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시아버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 더 이상 하녀 같은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변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예전에 위축되고 눈치만 보던 윤정이 아니라 당당한 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재개발 보상 협의회도 곧 열릴 예정이라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목소리를 낼 차례가 왔어요. 김치를 맞았던 그날의 굴욕을 씻어내고 시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당당하게 살아갈 때가 된 거였습니다. 친정 가족들의 지지와 변호사님의 도움,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언장까지 이제 저에게는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든든한 뒷배경이 모두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더는 하녀 같은 며느리가 아니다. 이제 내 목소리를 낼 차례다. 분식집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그때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드디어 재개발 보상 협의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는 동네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일찍 도착해서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맨 앞에 서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뒤이어 시누이들과 남편까지 모두 모였어요. 저를 보는 그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윤정아, 이런 창피한 짓 그만두고 조용히 들어가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윤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모든 것이 정리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한옥의 보상금 규모와 배분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기존 채권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모든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조합 관계자들도 등기부상 소유자인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시어머니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변호사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저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시누이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고인이 되신 시아버님께서 유언장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유언장에는 며느리인 저에게도 상속 지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조합 관계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고 시댁 식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유언장 같은 건 없어. 어머니,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시아버님이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님이 나서서 유언장의 진위를 설명해 주셨어요. 공증 날짜부터 시작해서 필체 감정,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의 증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들도 서류를 검토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누이들이 발끈했습니다. 언니가 어디서 그런 가짜 서류를 만들어 온 거야?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가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아버님이 생전에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때 조합 측에서 유언장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에게 집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윤정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짓밟던 세월,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고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해했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이견이 있으니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이 집안을 이렇게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분식집 출신 주제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시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제가 분식집 출신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시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시댁 내부는 순식간에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비난했지만 작은 시누이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언니, 정말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작은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끼리도 나눠받기 부족한 판에. 큰 시누이가 동생을 나무랐어요. 남편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를 중단한다고 했어요. 상속 문제가 정리된 후에 다시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시댁 식구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그때의 제가 완전히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시댁은 재산 분배 문제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어요. 협의회에서의 대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법정 다툼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고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대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댁 내부는 완전히 분열되어 버렸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점차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큰 시누이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심지어 시누이들끼리 서로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서 각자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집안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혼 과정에서도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지만 저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른 상속분만 제대로 받으면 충분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시아버지 유언장에 명시된 지분을 인정받았어요. 금액으로는 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뜻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후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다시 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서로 돕는 협동조합 식당으로 구상했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점차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들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서비스도 시작했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예전 분식집 단골이셨던 분들도 하나둘 찾아와 주셨어요. 윤정 씨,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진짜 윤정 씨답게 사는 것 같아. 김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협동조합 식당은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행복했어요. 다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친정 가족들의 지지도 큰 힘이 되었어요. 오빠와 새언니는 자주 식당에 와서 도와주었고 동생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나물을 무쳐서 가져다 주시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시누이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작은 시누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버지 유언장을 보고 나서야 언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고마워. 작은 시누이는 이후에도 가끔 식당에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시댁과 완전히 등지고 싶지는 않았던 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첫 번째 추석이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 식구들과 함께 따뜻하게 명절을 보냈어요. 협동조합 식당에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제사상을 차리면서 저는 문득 시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언장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저녁에는 식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협동조합 멤버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김치를 맞았던 그날의 굴욕은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분식집 출신이라고 무시받았던 과거는 이제 저의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법, 음식 만드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강인함을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협동조합 식당은 더욱 발전했어요.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오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강조했어요.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식집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제 자랑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굴욕의 김치 싸대기는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서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는지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